처음에는 정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원래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이었고 돈 관리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평소에도 경제 뉴스나 부동산 유튜브를 자주 보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설명해 주곤 했거든요. 여보, 요즘 같은 시대에 월급만 받아선 안 돼. 부동산 공부 좀 해둬야 한다니까. 그렇게 말하던 아내가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부동산 투자 스터디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해. 일주일에 2번 정도인데 괜찮을까? 저는 뭐가 문제냐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좋지,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허락을 받아낸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때 전 그저 아내가 오랜만에 자기 시간을 갖게 되어 기뻐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로 지쳐있던 모습이 안쓰러웠던 터라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스터디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라고 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바로 나가야 하는 일정이었어요. 처음 몇 주간 아내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러 가방만 챙겨서 나갔고 밤 9시 반쯤이면 집에 돌아왔죠. 돌아온 아내는 노트를 펴놓고 제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 갭 투자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 전세금으로 레버리지 쓰는 거 알아? 다세대 주택이랑 빌라 수익률 계산하는 법 배웠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저는 신기하다는 듯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집에만 갇혀 지내던 아내가 이렇게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스터디 후 집에 와서 보여주던 노트가 사라졌어요. 그전엔 메모가 빼곡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니 오늘 피곤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편한 차림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스터디 가는 날만 되면 화장을 새로 고치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심지어 평소엔 신지도 않던 하이힐을 꺼내 신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의심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스터디 갈 때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 분위기 좋아?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멤버 중에 나만 여자라서 그래. 괜히 초라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걸렸습니다. 아내만 여자라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남자라는 건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지?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설마 했죠. 며칠 뒤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씻지도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웠어요. 옷에선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같기도 하고 차량 방향제 같기도 한 은은한 냄새였는데 분명 우리 집에선 맡을 수 없는 향이었어요. 어디 다른 데 들렀어? 제가 물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스터디 끝나고 바로 왔어. 오늘 좀 힘들었어.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스터디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끝난다고 했어요. 9시 반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멤버 중 한 명이 급하게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잠깐 남았어. 지금 출발할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미안해라는 말부터 나왔을까? 단순히 늦었다고만 하면 될 텐데 왜 사과부터 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치 낯선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알림이 떴어요. 잠금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잠깐 보였습니다. 오늘도 멋있었어요. 다음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보낸 사람은 이름 없이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전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 없는 척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 말투, 눈빛,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스터디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혼자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말을 걸었는데 아내가 멍하니 핸드폰만 보다가 응? 뭐라고? 하고 되물었어요. 전엔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제 말에 집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요즘 저한테 유난히 친절해졌습니다. 죄책감을 감추려는 듯한 태도였달까요? 요즘 내가 밖에 자주 나가니까 미안해. 주말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여보, 회사 일 힘들지?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예전엔 이런 말 잘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놓친 신호가 뭐였을까? 아니면 애초에 이건 내 착각일까? 하지만 착각이라고 믿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세계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순 없다고. 진실이 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고. 그래야만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스터디 날 저는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스터디 날 저는 회사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해서 오늘 일을 미리 처리해두고 저녁엔 일찍 빠져나올 계획이었어요. 동료에게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집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영 진실을 모를 것 같았습니다. 6시 40분쯤 아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평소 쓰던 큰 가방이 아니라 작고 깔끔한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아내는 차에 올라타더니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저는 2대 정도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신호등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는 땀이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은 공유 오피스와 스터디룸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저는 차를 멀리 세우고 걸어서 뒤를 쫓았습니다. 아내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브랜드 로고가 박힌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둘은 서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 친밀한 분위기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근처의 한 와인바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핸드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없었지만 그래도 몇 장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와인바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 문을 열어주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들어가기 전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까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직접 마주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들이대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에게 경계심만 심어줄 뿐이었죠. 저는 차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내 아내가 저 사람과 저렇게 웃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늦은 시간이었어요. 늦었네. 스터디 길어졌어? 제가 물었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토론이 좀 길어져서. 밥도 못 먹었어.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배고프다며 후루룩 소리내며 먹는 모습이 너무도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며칠 뒤 저는 대학 후배인 재훈이를 만났습니다. 재훈이는 예전에 민간조사 쪽 일을 했던 동생이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각종 정보 조사를 의뢰받아 일하고 있었죠. 술 한 잔 걸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있잖아, 만약에 말이야, 배우자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재훈이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얘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단 불법적인 건 절대 하지 마. 도청 장치 같은 거 설치하면 오히려 형이 고소당할 수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진 찍는 건 괜찮지만 사적인 공간 들어가거나 몰래 녹음하는 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량 블랙박스 있지? 거기 녹음 기능 켜두고 형수님이 자주 가는 장소 파악해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신사 청구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모아야 해. 재훈이의 조언을 듣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덤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 몰래 차량 블랙박스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내부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저는 그 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아내가 자주 쓰는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명의 카드였기에 조회하는 데 문제는 없었어요. 내역을 살펴보니 최근 한 달간 강남 지역의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기록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결제되어 있었는데 스터디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가맹점 이름들을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해당 장소의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의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 위에 열려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방심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가 켜져 있었고 최근 방문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스터디 카페. 클릭해보니 네이버 카페였습니다. 아내는 자동 로그인 상태였고 닉네임은 하늘 아래 첫사랑이었어요. 40대 중반 기혼 여성이 쓸 법한 닉네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근 활동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아내가 남긴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눈빛에 설렜어요. 자리가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가 또 기대되네요. 그 밑엔 단지왕이라는 닉네임의 남자가 답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대의 열정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다음엔 나란히 앉아드릴게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스터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깊은 감정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해당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장을 찍어서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요. 그리고 브라우저는 원래대로 두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내는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그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론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 무심한 대답에 저는 오히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감정은 접어두고 냉정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작은 노트였는데 거기에 아내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나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그날의 옷차림, 표정, 심지어 어떤 신발을 신고 나갔는지까지 적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 기억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아내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그날의 일들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상한 건 아내가 요즘 들어 더 밝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많다고 투덜대던 사람이 어느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표정이 환했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어요. 한 번은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아내는 늘 피곤하다고 했고 집안일을 할 때면 힘들어했거든요. 요즘 기분 좋은 일 있어? 제가 물었더니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요즘 공부가 재미있어서 그래. 사람들도 좋고. 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복수형으로 말했지만 실제론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평소엔 주말에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어디가? 스터디 사람들이랑 현장 답사 가기로 했어. 신도시 쪽에 새로 나온 매물 보러 간대. 주말에도 스터디를 해? 이건 스터디라기보단 실전 공부야. 직접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 2개를 예쁘게 포장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도시락을 2개나 싸? 응, 점심때쯤 되면 주변에 식당이 없을 수도 있잖아. 멤버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도시락은 멤버들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요. 아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도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리고 아내의 차를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경기도 외곽의 한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약 4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새로 개발 중인 택지지구였어요. 주변엔 아직 공사 중인 건물들이 많았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더니 익숙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지난번 와인바 앞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둘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서 있었어요.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줌을 최대한 당겨서 두 사람의 표정까지 담으려고 했어요.
멀리서 봐도 그들의 분위기는 남달랐습니다. 카페로 들어간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카페 옆 편의점으로 갔어요. 거기서 음료수를 하나 사고는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자 남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직접 반찬을 덜어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도시락을 싸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한두 번 김밥을 싸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한테는 정성스럽게 반찬까지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도 촬영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그리고 카페를 나와 함께 걷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오후 3시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부동산 단지로 걸어갔어요.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은 다시 카페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헤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아내는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고 저도 다시 뒤를 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내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저는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녁 6시쯤 집에 도착한 아내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아내보다 30분 먼저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진짜 유익했어.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아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어요. 그래? 배운 거 많아? 응, 이번에 정말 괜찮은 매물 하나 봤어.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가볼까?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 남자랑 이미 다녀온 주제에?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아내는 샤워를 오래 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기분 좋게 드라이를 하며 또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죄책감은 없는 걸까? 아니면 이미 그런 감정조차 사라진 걸까? 며칠 후 저는 오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고 각각의 파일에 메모를 붙였어요. 시간, 장소, 상황 설명까지 꼼꼼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재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모으고 있어.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재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만남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건 그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걸 입증하는 거야. 예를 들면 호텔이나 모텔 아니면 어느 한쪽의 집 같은 곳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지켜봐야지. 패턴이 보일 거야. 그들도 점점 대담해질 거고. 재훈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저녁 스터디가 끝난 후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10시, 11시, 심지어 자정 가까이 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스터디 끝나고 몇 명이서 뒤풀이했어. 요즘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그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하나 떴는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내일 2시 A 호텔 로비에서 봐요. 예약은 제가 해놨어요. 보낸 사람은 여전히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그들은 호텔까지 가는 관계가 된 겁니다. 저는 재빨리 그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촬영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A 호텔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하루 종일 외근이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은 밖에서 먹고 와. 아마 그럴 것 같아. 알았어. 나도 오늘 좀 늦을 거야.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친구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조차 자연스러워진 모양이었어요. 오전 11시 저는 A 호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서 호텔 정문이 보이는 위치였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계속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1시 30분쯤 아내의 차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카페를 나와 호텔 쪽으로 걸어갔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수 있어서 호텔 맞은편 버스 정류장 쪽에 섰습니다. 2시 정각 아내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스타일이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처럼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5분 후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로비에서 아내를 발견하자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두 사람은 로비 한쪽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프런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가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고 곧 키카드를 건네받았어요. 그 키카드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호텔 객실로 올라갈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로비에서 함께 있는 모습, 프런트에서 키를 받는 장면,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뒷모습까지. 멀리서 찍은 거라 선명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누군지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보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3시간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아내는 남자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주차장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더니 뭔가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안아줬어요. 그 장면도 모두 사진에 담았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찍느라 몇 장은 흐릿했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재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호텔까지 확인했어. 사진 찍었어? 응, 들어가는 것부터 나오는 것까지 다 찍었어. 그럼 이제 충분해. 그 정도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재훈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전혀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집에 가서 따져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아. 재훈이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참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녁 8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켜놨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화장기가 거의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다녀왔어. 친구 만나느라 좀 늦었네. 그래,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시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배고프지 않아? 밥 먹었어? 응, 친구랑 저녁 먹었어. 당신은? 나도 밖에서 먹었어.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그 안엔 아무 온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하다며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컴퓨터로 옮겼어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 장소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호텔 이름,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까지 모두 메모했죠. 며칠 후 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와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지방 출장 간다며? 그럼 그때 하루 정도 같이 있을 수 있겠네.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눈치도 없어.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걔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있어도 TV나 보고 있더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으로 보였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이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요즘 당신 보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두근거려. 나도 그래. 이런 감정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됐어. 두 사람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처럼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 파일도 따로 저장해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하고 간 거라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호텔 출입 사진, 차량 블랙박스 녹음, 카페 이용 내역, 그리고 메시지 내용까지.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상간자 소송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미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그 남자에 대한 정보는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일단 그 부분부터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 직업, 기혼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나니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내야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가입한 그 부동산 스터디 카페, 거기엔 분명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내의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서 게시글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카페는 단순한 부동산 스터디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론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기혼자들끼리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는 통로로 쓰이고 있었어요. 회원들의 닉네임과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암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특정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단지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만난 바로 그 남자였어요. 이제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아내의 불륜만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 전체의 실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노나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지금 필요한 건 냉철한 판단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단지왕이라는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내에서 그의 활동 기록을 쭉 훑어봤어요. 게시글을 올린 날짜, 댓글 단시간, 그리고 다른 회원들과의 대화 패턴까지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여러 번 홍보했더군요. 단지왕의 부동산 뷰라는 채널이었는데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콘텐츠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 채널로 들어갔습니다. 구독자는 3만 명 정도였고 영상은 50개가 넘게 올라와 있었어요. 주로 소형 빌라 투자, 갭 투자 전략, 세금 절감 방법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상 중 하나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내가 출연한 영상이었어요. 실전 투자자 인터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아내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자신의 투자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현재 2건의 갭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수익률은 기대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이 스터디를 통해 많이 배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2건의 갭 투자? 그게 대체 뭔가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영상 말미에 단지왕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얼굴은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목소리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와인바에서 호텔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저희 스터디의 핵심 멤버이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그가 소개하는 투자 사례들이 지나치게 장밋빛이었습니다. 손해를 본 사례는 단 한 건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모든 투자가 성공적이라는 식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영상 중간중간 특정 부동산 중개업체나 법무사 사무실을 은근슬쩍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성 멘트였던 거죠. 셋째, 댓글란을 보니 무료 상담 가능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메시지로 연락하라는 안내가 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일종의 브로커였어요.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과정에서 여성 회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내부를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비공개 게시판도 있었는데 운영진만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계정은 운영진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도 열람할 수 있었죠.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새로 가입한 멤버 중에 괜찮은 분 있으면 소개 부탁드려요. A님이랑 B님 커플링 성공했습니다. 다음 모임 때 같이 나오실 예정이에요. 이번 주 호텔 예약 완료했습니다. 명단에 있는 분들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건 투자 스터디가 아니라 불륜주선 모임이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 놓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닉네임도 그 명단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왕과 함께 매칭된 상태였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이런 모임인 줄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갔고 결국 그 남자와 깊은 관계에 빠져든 거였어요. 며칠 뒤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거였어요. 재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카페 신고할 수 있을까? 무슨 이유로? 부동산 무허가 자문 행위,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야. 재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능해. 특히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수수료 받고 중개 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야. 금융위나 국세청에 제보하면 돼. 증거는 충분해. 영상 캡처, 카페 게시글, 그리고 실제 거래 내역까지 다 있어. 그럼 바로 진행해봐. 나도 도와줄게. 저는 재훈이의 도움을 받아 제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모두 캡처했고 카페 내 게시글도 스크린샷으로 남겼어요. 특히 단지왕이 특정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는 정황을 담은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리베이트였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각각 제보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파일을 첨부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죠. 해당 인물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무자격 중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스터디라는 명목 하에 불법적인 모임을 운영 중입니다. 제보를 마치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이제 그 남자는 곧 조사를 받게 될 거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단지왕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업로드가 중단됐어요. 커뮤니티 탭에는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합니다라는 공지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카페 분위기도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활발하던 게시글이 뚝 끊겼고 회원들도 하나둘 탈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스터디 리더가 바쁜가 봐. 연락이 잘 안 되네. 아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연락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그래.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아. 갑자기 잠수 탄 것 같더라고. 아내의 목소리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믿고 따르던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곧 알게 될 거라고 말이죠. 며칠 후 재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 세무조사 들어갔대. 신고 접수되고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 정말? 응,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경고받았대. 조만간 정지될 수도 있어. 잘 됐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아내와의 대면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갖춘 지금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사진, 영상, 녹음 파일, 카페 게시글, 유튜브 캡처,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USB에 엔드게임이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을 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엔드게임이라고 적힌 USB가 들려 있었죠. 오후 7시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어요. 가방을 벗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회사 일찍 끝났어? 응, 일찍 나왔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아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거 좀 봐.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뭔데? 당신이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게 다 들어있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호텔 가던 날 기억나? A 호텔 2시에 로비에서 만나서 5시에 나왔지.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당신, 언제부터? 처음 스터디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거든. 옷차림도 표정도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켰습니다. 그리고 USB에 담긴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 보여줬어요. 와인바 앞에서 그 남자와 만난 사진. 카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는 장면. 호텔 로비에서 키카드를 받는 모습.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까지.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눈치도 없어. 아내가 했던 말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느라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그 사람이랑 그런 관계였는데? 아내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2달쯤 됐어. 2달? 겨우 2달 만에 호텔까지 간 거야? 처음엔 정말 그냥 스터디였어. 근데 그 사람이 자꾸 관심을 보이고 나도 모르게 끌렸어.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 그래서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거야? 나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 그게 아니라 우리 사이가 너무 무뎌졌잖아. 대화도 없고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남남 같았어. 아내의 변명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대화가 필요하다고,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당신은 뒤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잖아.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단지왕이라는 사람 있지? 당신이 만난 그 남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까지 알아? 당연하지. 유튜브도 보고 카페 활동도 다 확인했어. 근데 알아? 그 사람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어. 무자격 중개 행위로 신고 들어갔거든. 뭐? 그 스터디 모임 자체가 불법이었어. 부동산 투자는 거칠애고 실제로는 불륜 주선하는 곳이었다고. 당신도 그걸 몰랐다고 하지는 마. 비공개 게시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운영진이었잖아.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내가 운영진이었어? 그건 몰랐어. 그냥 등급이 올라갔다고만.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이미 당신은 그 안에서 활동했고 불륜을 저질렀어. 그게 사실이야. 저는 다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증거들로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변호사도 이미 만났어.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난 이제 끝낼 거야. 아내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돼. 아이도 있는데.
아이 생각은 왜 이제 해? 호텔 갈 땐 아이 생각 안 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사람이랑도 완전히 끊을게. 이미 늦었어.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같은 집에 있어도 숨 쉬는 게 힘들 정도야. 아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며 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생각했고 결론도 내린 상태였거든요.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은 면접 교섭권만 주어질 거고. 아이까지 빼앗을 거야? 내가 빼앗는 게 아니라 당신이 포기한 거야. 불륜 저지른 사람한테 양육권 주는 법원은 없어. 아내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 뿐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어요. 오늘 밤은 내가 밖에서 잘게. 내일부터 짐 정리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서 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조용히 떠났어요. 아이한테는 엄마가 잠깐 할머니 댁에 다녀올게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뭔가 느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떠난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아내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고 아내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면접 교섭은 월 2회로 제한됐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아내가 멀리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나눌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앞으로 영원히 지켜줄게.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옆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누군가 집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가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아이와 단둘이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보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가끔 아이가 물어올 때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순 없었어요. 엄마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조금 있으면 보러 올 거야. 엄마 보고 싶어. 그럼 다음 주말에 엄마 만나러 가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아이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내는 아이를 보면 울먹이곤 했지만 아이 앞에선 최대한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점차 무덤덤해졌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재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단지왕 소식 들었어? 무슨 일인데? 세무조사 결과 나왔대. 탈세 혐의로 추징금 몇천만 원 나왔고 유튜브 채널도 완전히 정지당했어. 그리고 부동산 중개법 위반으로 벌금형도 받았대. 그래?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고 크게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운영하던 카페도 폐쇄됐어. 회원들 다 흩어지고 지금은 흔적도 없대. 잘 됐네. 형은 괜찮아? 복수는 성공했는데 기분이 어때? 재훈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 저는 복수를 한 걸까요? 복수라기보단 그냥 정리한 것 같아.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형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는 풍경이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이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주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구나. 이 아이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구나. 아빠, 왜 웃어?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나도 좋아. 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을 느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어느 주말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내였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는지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아이는 건강해? 그럼 잘 크고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그럼 조심해서 가. 당신도.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고 서로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의심, 추적, 증거 수집, 대면 그리고 이혼.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사람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들이었는데 모두 안부를 물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다 정리됐어. 새로 만나는 사람은 없어. 아직은 아니야. 당분간은 혼자 있을 것 같아. 그래, 천천히 해. 시간이 약이야. 친구들의 위로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엔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노트에 오늘의 감정을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다. 아직도 가끔 외롭고 허전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해? 그럼 우리 행복하지. 엄마 없어도?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도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 학교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집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창가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엔 내일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었을 거냐고.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지켰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만약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제가 완전히 준비됐을 때일 겁니다. 상처가 아물고 마음이 회복됐을 때. 그리고 그때 만나는 사람은 저와 같은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 혼자 그리고 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말자. 나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다짐은 하루하루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